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5층 건물 중 13층에 위치한 33평 아파트에서는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침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자 준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32살의 준호는 대기업 본사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였고 단정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준호가 세면을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미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미영은 결혼 전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집에서 작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결혼 후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한 뒤 결혼했어요. 미영은 160cm의 키에 긴 생머리를 가진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준호는 오늘도 야근이 있을 것 같다며 미영에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당분간 바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죠. 그녀도 오늘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며 오후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일이 많아져서 바쁘다고 덧붙였어요. 결혼 2년 차인 이들 부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준호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미영은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가끔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외부 일정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신혼 때와 달리 요즘에는 대화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을 때 미영이 다가와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었지만 오늘따라 미영의 손길이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예민해진 것 같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미영은 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할 때쯤 준호는 회사 업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팀장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승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준호는 미영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집에 혼자 남은 미영은 준호가 나간 후 잠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삭제하고 노트북을 켜서 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일에만 몰두해 있었고 자신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미영은 노트북 작업을 잠시 멈추고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깐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죠. 오늘 오후 약속을 확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이들 부부의 일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었어요. 둘 다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 당황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야 할 중요한 자료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회사 컴퓨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오늘 안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재촉하고 있었죠. 준호는 고민 끝에 집에 전화를 걸어 미영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휴대폰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회사를 나섰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빨리 자료를 찾아서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한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영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아마 외출한 것 같았어요. 준호는 서둘러 거실로 가서 미영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보다 미영의 노트북이 더 성능이 좋아서 가끔 빌려 쓰곤 했거든요. 노트북이 부팅되는 동안 준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빨리 자료를 찾아서 이메일로 보내야 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준호는 바탕화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폴더를 열었을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파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동영상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파일명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준호는 그중 하나를 클릭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미영의 작업 관련 영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에는 미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 옆에는 전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있었죠. 둘은 모텔로 보이는 방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미영은 상반신이 드러난 채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상태였어요. 옆에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죠. 마치 연인처럼 보였어요. 미영은 남자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고 남자는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영상은 약 3분 정도 길이었는데 계속해서 둘의 친밀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둘의 표정만 봐도 어떤 사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다른 영상 파일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 더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2달 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정리해주고 저녁에 웃으며 맞아주던 미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준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미영의 과거 연인과의 영상은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영상 속 미영의 모습은 분명 최근의 모습이었어요. 결혼 후에 기른 긴 머리 스타일이었고 최근에 산 반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준호는 냉정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준호는 영상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결국 모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전송이 끝나자 준호는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어요. 미영이 자신이 이 영상들을 봤다는 걸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모른 척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회사 업무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미영에 대한 믿음,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본 충격적인 영상 때문에 회사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이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은 준호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다 나갔다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말했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준호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미영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후에 본 영상 속 그 여자가 정말 지금 앞에 있는 미영과 같은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상 속 미영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끼고 있었던 그 모습을 준호는 잊을 수 없었어요. 미영이 차를 끓여주겠다며 부엌으로 가는 동안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그 영상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영상을 본 것 자체도 우연이었기 때문에 미영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죠. 일단은 침묵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미영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외출이 잦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작업 관련 외출이라고 설명했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외출할 때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미영은 또다시 외출 계획이 있다고 말했어요. 대학 동기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오후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동기들과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와 만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미영이 외출한 후 준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 미영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일까요? 준호는 자신의 판단력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미영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정말 친구들과 만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미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고 배신감과 함께 허탈함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준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며 대답을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야 미영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자신이 직접 미영을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빴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마추어가 전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준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 사무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여러 탐정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비교 검토했습니다. 경력과 성공, 사례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어요. 특히 불륜 조사 전문이면서 증거 수집 능력이 뛰어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준호는 한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상대방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처럼 들렸고 비밀 보장과 확실한 증거 수집을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다음 주에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대표를 맡고 있는 김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채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미영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김 탐정은 미영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받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진행될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김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답을 알고 싶었거든요. 김 탐정은 내일 오후에 만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김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그는 조사 결과가 준호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탐정이 파일을 열자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미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고 남자도 미영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영과 그 남자가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평소 미영이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말했던 시간과 일치했어요. 김 탐정은 이들이 호텔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올 때도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들은 모텔 주차장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미영과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총 사흘 동안 이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났으며 매번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찍힌 사진에서 미영과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미영이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김 탐정은 이 남자에 대한 기본 정보도 조사해 두었다고 말했어요. 35살의 회사원으로 미혼이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과는 약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어요. 둘이 처음 만난 경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온라인에서 알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김 탐정은 이 남자의 원룸 앞에서도 미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어요. 평일 오전에 미영이 그 남자의 집을 방문해서 약 4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그 집에서 나올 때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의 분류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어요. 김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탐정은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도 준비해 두었다고 했어요. 미영과 그 남자가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정말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탐정 사무소를 나섰어요. 길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미영의 분류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것도 상당히 진척된 관계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미영 본인의 입에서 나온 증거 말입니다. 준호는 미영의 휴대폰을 확인해 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미영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평소 미영은 샤워할 때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미영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미영은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어요. 결혼 후 서로 간에 비밀이 없다는 의미로 잠금을 해제해 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준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여러 앱들이 보였어요. 준호는 먼저 메시지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 목록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준호의 눈에 낯선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탐정이 조사한 그 남자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대화방을 클릭했을 때 나타난 내용들은 준호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주고받아져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메시지부터 읽어보니 어젯밤에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미영이 보낸 메시지에는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답장으로 나도 정말 좋았어. 빨리 또 만나고 싶다고 보냈어요. 둘의 대화는 마치 연인들이 나누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어제 미영이 친구들과 쇼핑을 갔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화 내용을 더 올려서 확인해 보니 훨씬 더 노골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표현부터 만나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있었어요. 준호는 이런 메시지들을 미영이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신하고 차분했던 미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위로 올려가며 확인해 보니 이들의 대화가 시작된 시점을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친밀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의 메시지들은 더욱 적나라했어요. 서로 만난 시간이 좋았다는 표현부터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시기가 자신이 야근을 많이 했던 때와 겹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미영이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직도 물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준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최근 사진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모텔 객실에서 찍은 셀카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미영과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의 모습은 준호가 아는 미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어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둘은 정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 민수가 미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의 날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달 전 것이었는데 이는 탐정이 조사한 내용과도 일치했어요. 그 이후로 거의 매주 비슷한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어요. 준호는 사진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미영은 다른 남자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준호는 지금까지 미영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사진첩을 더 확인해 보니 민수의 원룸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모습 등 마치 동거하는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미영은 그곳에서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집에서 준호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준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해야 했어요. 몇 분 후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은 준호에게 점심 뭐 먹을지 물어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준호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의 은밀한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미영을 보니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미영의 불륜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것도 상당히 진척된 관계였습니다. 메시지와 사진들은 이들이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준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도 먹지 않은 채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실해졌으니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미영에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서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경력과 성공 사례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몇 개의 법무법인을 추려낸 후 준호는 그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싶다고 말했어요. 상대방은 친절하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봤고, 준호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내일 오후 시간에 상담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준호는 미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미영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미영을 보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가짜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회사에 개인 사정이 있다며 조퇴를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고급스러운 빌딩 20층에 위치해 있었고, 내부도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잠시 기다린 후 박 변호사라는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혼 전문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과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을 보더니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는 평가였어요. 박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영과 민수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위자료는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준호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서 길어봤자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답했어요. 미영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친 후 준호는 이제 정말로 결심을 굳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미영의 불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미영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준호는 미영에게 말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이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박 변호사를 만나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수금을 지불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박 변호사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재산 관련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라고 조언했어요. 준호는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큰 빚은 없었고 아파트도 공동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이혼 후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준호는 미영과 마지막 대화를 할 때를 정해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모든 증거를 내밀면서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준호는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미영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지만 준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미리 준비해 둔 파일들을 가져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영은 준호가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작업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것은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영과 민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걷는 모습,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미영의 얼굴색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니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다음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민수와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내용부터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준호는 미영과 민수가 함께 찍은 셀카들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들, 민수의 원룸에서 찍은 일상적인 모습들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미영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민수와 만나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고 휴대폰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미영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영이 변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민수와는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어요. 준호는 미영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 아무리 빌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이혼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어요. 미영도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그 순간 미영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준호는 미영에게 받으라고 말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는 내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미영에게서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준호는 민수에게 자신이 미영의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미영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몇 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왔는데 사과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접촉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미영에게 이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반반씩 나누고 각자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미영이 계속 붙잡으려고 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법적 절차 이외에는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미영과 같은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어서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미영은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고 신뢰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새로운 임시 거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따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미영과 한 집에 있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준호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미영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준호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휴대폰 메시지, 캡처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것이 미영의 불륜을 입증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법정 출석에서 미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미영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을 보니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민수에 대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출석했어요. 그는 미영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결혼 반지와 남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발견되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미영과 준호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미영의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위자료로는 4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준호가 요구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파트와 예금을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민수에 대한 상간 소송 판결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수가 미영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판결문을 듣고 있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미영은 짐을 싸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사 가는 날 준호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미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준호의 행복을 빈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도 직장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지자 그는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무엇보다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준호의 이혼 사실을 알고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준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생활용품들을 새로 구입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정리하고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에 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만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답답함과 의심이 모두 사라졌어요. 준호는 가끔 미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속은 채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민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어요. 혹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정한 신뢰의 의미도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지난 일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선택이 결국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